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떤 구형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 재판 진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전 9시 20분부터 시작된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이 3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이 모두 출석했는데요. 내란 특검팀에선 박옥수 특검보와 수사 실무를 맡았던 파견 검사들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다만 조은석 특별검사는 아직까지는 법정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원래 오전에 하기로 했던 증거조사에 앞서 변호인 측의 의견 진술이 먼저 진행됐는데요. 현재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먼저 발언권을 얻어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반대 의견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통령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칭한 특검 측의 호칭을 문제 삼는 것을 시작으로 비상계엄 당일 군경의 움직임은 개별적 계엄 사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 특검 측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내란으로 둔갑시켰다는 등의 기존 주장을 거듭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 전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척결에 대해선 이런 인식에 반하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며 이 사건 공소장 역시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쓰여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의 의견 진술이 모두 끝나야 특검의 구형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김 전 장관 측에서만 2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특검 측이 재판부에 요청할 구형량은 오후 늦게나 공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얼마 떨어질까 이겁니다. 오늘 결심 공판이죠? 네, 오전 9시 2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기현 재판부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 결심 공판이라는 게 좀 중요한 거는 일단 법원이 선고하기 전에 마지막 재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보통 3가지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검찰이 구형을 해요. 그러니까 징역 몇 년 해주세요 이렇게 법원에 요청을 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는 변호인하고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부, 법원이 선고 일자를 이제 예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곧 임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제 선고할지도 나오는군요. 네. 2월 며칠 정도가 될까 이거 같은데 구형은 어떻게 예상합니까? 지금 선택지가 검찰이 내란 특검이 하게 될 텐데 선택지가 2개밖에 없어요. 법정형이 사형하고 무기징역, 무기금고가 있는데 무기징역하고 무기금고는 그냥 노역 차이만 있어서 사실상 같다라고 하면은 무기징역을 줄 것이냐 사형을 줄 것이냐 예.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이 내란 특검이 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구형을 어떻게 할지를 가지고 장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특검팀 전체가 네, 오후 3시부터 오후 9시까지 했고 전체는 아니고 이제 부장급 이상 파견 검사들하고 뭐 특검보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16명이 회의를 6시간 동안 했거든요. 예. 근데 결론은 어제까지는 안 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은 그 조은석 특검이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특검팀이 참고하고 있는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2가지인데 그 전두환, 노태우 2 전직 대통령이거든요. 내란 우두머리, 이 내란범들이 흔한 경우는 아니니까요. 네, 거의 뭐 케이스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논리가 이제 2가지로 좀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사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과거보다 지금 사회가 훨씬 더 발전이 돼 있잖아요. 특히 민주주의 시스템이 많이 발전돼 있는데 이걸 파괴하려고 했으니까 해악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사형을 주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범행을 은폐 축소한다고 하거나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체포에 불응을 한다라거나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켰잖아요.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수사하고 재판에도 불성실하게 임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라는 그 주장이 있고요. 특히 1996년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를 할 때 사형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예. 반대로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논리는 비교적 좀 소수라고 하는데 근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라는 점. 그리고 2번째는 사형하고 무기징역이 실질적인 효과는 뭐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있거든요. 그 예. 내란에 동조한 그 종사자들인데 총 7명에 대한 구형도 같이 이뤄지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근데 여기는 굉장히 주도적으로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노상원 전 그 국군 정보사령관도 있고요. 근데 경찰수장 2명도 대상이거든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랑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뭐 이외에도 이제 군 사령관들이 있는데 이 총 8명의 피고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재판부 입장은 오늘 당일에 다 끝내는 게 목표긴 한데 뭐 의견도 내고 또 최후 진술도 받고 이런 것들이 길어지게 되면은 뭐 차주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아, 밀릴 수도 있어요? 네. 늦게라도 한다는 분위기 같은데 일단은 그러면 구형은 밤 늦게나 오후 늦게나 나올 수도 있겠군요. 나오더라도 좀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님과 한번 얘기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구형량 왜 중요한지 어떻게 보는지. 일단 그 오늘 이제 법정이 서울중앙지법 417호거든요. 예. 이게 전두환, 노태우한테 그때 구형했던 그 법정의 같은 법정입니다. 그것도 1996년이거든요. 예. 2026년 딱 30년 만에 30년 만에. 예, 지금 동일한 혐의로 이제 내란 우두머리는 전두환이고 뭐 주요 임무 종사자는 노태우인데 어쨌든 동일한 혐의로 지금 전직 대통령이 이 법정에 섰다라는 게 참 역사의 아이러니다 생각을 하고 이제 예. 박순봉 기자가 각자의 논리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무기징역 쪽에 또 하나의 논리가 있다라면은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비상계엄 뭐 2시간 만에 끝난 계엄 뭐 계엄이 어딨냐 뭐 윤석열이 쪽에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12.12 때는 그 이후에 5.17 비상계엄 확대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잔혹하게 이제 진압했다는 거. 진압하고 학살을 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뭐 논리도 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법 감정 이런 것 같아요. 국민적 감정이라고 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법에대로 논리만 되는 게 아니고 특검이라는 게 또 정치적인 상황다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고 결국은 예. 판사가 내리는 거잖아요. 판사가 내리는 형은 내리는 거고 특검은 또 특검의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사형 쪽에도 또 무게가 더 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상징적으로 예. 사형을 구형하느냐 예. 아니냐의 얘기가 있고 또 과거 이제 지난 80년에 이 내란과 비교를 했을 때 인명 피해는 없었지 않냐와 민주화가 훨씬 더 진전됐는데 이런 때 무슨 불법 비상계엄이었냐 이 논리 이렇게 네. 좀 구분해서 인식을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규현 판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할까 태도 변화를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지규현이 달라졌어요. 약간 뭐 이런 밈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가 지난 5일에 있었던 재판에서 하나는 공소장 특검 쪽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을 받아들여줬어요. 그래서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군 지휘관 사전 모의 이런 거를 추가하겠다라고 하니까 윤석열 변호인단에서는 이거 그럼 처음부터 재판 다시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다. 이거는 특검 쪽의 주장이 맞다라고 해서 공소장 변경 받아들여 준 거 하나. 그리고 이미 좀 많이 언론 보도가 됐는데 그 이하상 변호사 등등이 계속 이제 재판장 말을 끊으려고 하니까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지금 판사 말 끊냐라고 하면서 좀 약간 역정을 낸 게 지규현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중형을 지금 선고를 염두에 둔 지금 변화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굉장히 많은 윤석열 전 대통령 빼놓고도 뭐 김용현, 노상원, 뭐 조지호, 김봉식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뭐 공판도 진행이 돼서 좀 주목할 만한 일이 많이 나오고 진술까지 이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지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최후 변론이 있죠 오늘. 예, 그러니까 최후 변론 그것까지 좀 지켜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구형량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시죠.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키워드입니까? 방첩사 49년 만에 해체. 방첩사 여인영 전 사령관이 있던 곳입니다. 네. 불법 비상계엄의 일부 실무를 담당했던 곳이죠. 일단 해체 내용 좀 볼까요? 네. 민간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가 작년 9월 30일에 출범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규백 국방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기구인데 그래서 권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장관 지시로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안이 상당수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던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란을 극복한다.
그다음 두 번째는 미래 국방을 설계한다라는 건데 이 내란 국복의 그 취지에서 국군 방첩사령부를 폐지해라 이 권고안이 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예. 방첩사가 원래 갖고 있는 기능이 크게 세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인사첩보 세평 수집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방첩 정보를 좀 확보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방첩이라니까 이제 스파이들 막는 것. 네, 스파이 뭐 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안보 수사 권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일단 방첩사가 없어지게 되면 이 기능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좀 중요하잖아요. 예. 일단 이 권고안을 보면은 인사첩보나 세평 수집 이런 건 그냥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애라. 불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대신에 인사검증 기능이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 인사검증은 해야 되니까 이 담당 기구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첩사가 매일매일 세평을 막 찾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군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서워했었거든요. 계급은 높지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방첩사에 오히려 뭐 더 낮은 계급의 그런 군인들도 훨씬 두려워했었는데 장성들도 뭐 방첩사 소령 이러면 이 장성들 승진할 때 세평이 중요한데 이 방첩사 소령 중령들이 세평을 보고 하니까 네. 오히려 잘 보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이 매일 세평을 상시 수집했던 기구의 이 기능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공직자 인사검증처럼 바꾸라고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뭐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되거나 이러면은 그때부터 검증을 하잖아요. 그 전 단계에서 검증을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좀 일시적으로 하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장성급 같은 경우에는 중앙보안감사단을 별도로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서도 인사검증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핵심은 뭐냐면은 인사검증 기구를 좀 여러 군데 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 기구가 하나가 되면은 힘이 너무 막강해지잖아요. 그런 힘을 좀 분산시키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방첩사의 기능 중에 이 방첩 방산 또 스파이 대테러 관련 정보 활동은 또 필요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중요성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거는 국방안보정보원을 새로 신설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 기구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방첩사에 있었던 수사건이 총 10개인데 뭐 대표적으로 내란죄, 외환죄, 그다음 뭐 이적행위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 권한을 이관하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그러다 보면 조사본부 권한만 너무 커지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방첩사 전두환 정권 때 보안사였잖아요. 네. 사실은 예 안기부 예전에 안기부는 아니죠. 보안사 상당히 기무사로 바뀌었고 흑역사가 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까 설명을 드린 내용만 봐도 그 기능이 굉장히 막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평 수집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까지도 다 펼쳐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흑역사를 많이 썼습니다. 권한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비판을 많이 받았던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총 3번이 바뀌었는데 4번이 바뀌었는데 보안사, 기무사, 안보사, 방첩사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안사 하면 다들 좀 기억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6 사건 일으켰을 때 보안사령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안사가 핵심적으로 뒷받침을 했던 그런 조직이라고 보면 되고요. 12.12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판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기무사로 이름을 좀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기무사가 되고 나서는 민간인 사찰을 또 대대적으로 하게 돼요. 예. 1991년이었는데 그때 기무사로 바뀌게 됐는데 그 이후에 이 민간인 사찰을 한 1,300명 정도를 했고 그중에 특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다 대통령들이거든요. 이 인물들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 사찰을 받은 그 인물에 포함이 됩니다. 뭐 그래서 또 이름이 바뀌게 되는 과정들을 쭉 거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번에 방첩사 때도 논란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기간이 49년 만에 없어지게 됩니다. 49년 만에 없어진 방첩사.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첩사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냥 방첩사의 역사는 쿠데타와 사찰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했던 기능들이 보면은 주요 기능들이 쿠데타 모의한 거 그게 이제 보안사령관 전두환 그리고 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문재인 정부 때 개편됐는데 그 전에 했던 게 이제 그 시위대들 이렇게 있을 때 이 비상계엄 선포하는 거 그때 문건 나왔었잖아요. 예. 그 기무사 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무사 문건, 기무사 예, 계엄령 기무사 문건이 있었죠. 계엄령 문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됐고 그 민간인 사찰도 예전에 이제 이게 이름이 보안사에서 기무사로 바뀌는 게 그게 그 민간인 사찰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정치인들 다 사찰했었어요. 그때 기무사에서. 예. 그래서 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만 4명을 사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후에 다 대통령이 된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 그러니까. 군대 내 이상 징후를 감찰하고 또 스파이를 막으라는 건데 군대 내 감찰하다가 민간인도 이렇게 된 거죠. 몰래 하기가 좋았던 조직이었던 거죠. 세월호 유가족도 기무사가 다 사찰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논란이 민간인 있었죠. 사찰 논란이 있고 그래서 이 조직은 진작에 조금 해체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안보 논리, 간첩은 누가 잡냐 뭐 이런 건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하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1977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육군, 해군, 공군이 각각의 정보 수집이 있었는데 야, 다 통합해. 근데 그 77년이 언제냐? 박정희가 이제 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예. 군을 좀 더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자체가 다 쿠데타, 독재 이런 걸로 점철된 그런 조직이 돼버렸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본인들이 됐으면 이 조직은 해체하는 게 맞지 않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기무사 때도 그랬고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걸 어떡하냐. 그래서 약간씩 개편들을 했는데 도저히 못 고치겠구나 해서 이번에 해체가 됐습니다. 세 번째 뉴스 볼까요? 판 커지는 6.3 재보궐선거. 판이 커졌죠. 네. 보궐선거 지역수가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제 국회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둘 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이병진 전 의원 경기 평택을 지역구고요. 그리고 신영대 전 의원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이렇게 두 곳이 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나오면서 두 곳이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일단 두 사람 무슨 죄를 지었느냐 요거 좀 보면은요. 이병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간 중에 그 6억 원을 재산 축소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가지고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벌금 1,200만 원이 선고가 됐는데 이 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만 벌금형이 나오면 의원직이 상실되거든요. 예. 확정이 돼서 의원직을 상실했고요. 그다음에 신영대 전 의원은 본인 혐의는 아니고요. 선거 캠프 사무장이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을 했다라는 건데 그때 붙었던 그 당내 후보가 김의겸 전 의원이거든요. 경선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사무장이 조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선거 사무장한테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또 확정이 되면은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예. 결과적으로 두 명이 의원직을 상실을 했고요. 아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렇게 되면서 그 6월 3일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그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지게 되거든요. 확정된 지역이 최소 4곳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평택을,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서 인천 계양을이 이제 돼 있는 상황이고요. 비어 있죠. 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충남 아산을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4곳 지역구가 일단 치러지게 될 거고요. 지금 후보로 좀 거론되는 건 일단 경기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그 유이동 전 의원이 벌써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소속이고요. 그다음에 전북 군산 김제 부안 갑 같은 경우에는 아까 경선 대상이 김의겸 전 의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김의겸 전 의원이 일단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 군데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일단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있다가 되고 또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비는 지역구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양문석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었거든요. 그 결과를 대법원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 쪽에서는 전재수 의원이 어떻게 할지 또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재수 의원이 만약에 부산시장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지역구가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좀 많아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지금 최소 4군데고 많아지면 10개까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면면을 보면은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2명 의원직 상실한 신영대 이병진 의원 2명 다 민주당이고 양문석 민주당이고 지금 그리고 1심에서 당선 기부행위로 당선 무효용 받은 송옥주 화성갑 의원도 2심을 앞두고 있는데 이분도 민주당. 게다가 민주당의 안도걸 광주 동남을 정준호 광주 북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재판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뭐냐 도대체. 예? 그러네요. 공직선거법이 대부분 공직선거법이죠. 예, 양당이 다 뭐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유독 많아요. 그러면 이때 경선이 너무 치열해가지고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뭐 해야 됐거나 아니면은
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천 많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스템 공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계속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 민주당의 줄줄이 당선형이 모여라면 이건 민주당이 좀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이 줄어드는 뭐 이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뭐 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뭔가를 노려보려고 지금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예. 호남의 광주 동남을 북구갑은 현재 1심 진행 중인 거죠? 예, 1심이에요.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4월 30일까지인가 그 전에 이제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1심이라서 조금 하지만 2심이 진행되는 거는 그 전에 날 수도 있어요. 예. 화성갑 같은 경우에.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또 후보로 되느냐. 예를 들면은 뭐 서울도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나 박용진 전 의원 뭐 홍익표 이런 분들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현역 의원들이거든요. 경선에서 최종 이겨서 최종 예. 후보가 되면 이제 지역은 지역구 의원직은 내려놔야 되니까요. 경기도도 김동연 지사가 나가면은 이제 아니지만은 나머지 지금 유력 후보들은 다 예를 들면 다 현역 의원, 현역 민주당 충의 같은 의원도 경우에는 마찬가지고요. 뭐 부산도 김도 뭐 국민의힘에 뭐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다 현역 의원이라서 진짜 한 10석 정도 나오겠다 잘하면은. 잘하면 열성. 예. 판이 커지면 경쟁도 커지죠. 마지막 주제를 볼까요? 김병기 의원의 경찰 수사 이 얘기네요. 네. 지금 뭐 여러 언론사들에서 뭐 골든타임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즉 경찰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할 건들이 굉장히 많은 게 어제 경찰에 물어보니까 뭐 강선우 의원, 김병기 의원 뭐 관련해가지고 고소고발건이 21건에서 23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레인지가 있는 거는 범위가 있는 거는 좀 같이 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명확하지 않아서 최대 23건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경찰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 수사대로 다 모았거든요. 여기저기 고발돼 있는 것들을요. 그래서 좀 갈래만 좀 간단하게 나눠보면은 그 일단 녹취가 나왔었잖아요. 예.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1억 공천 강선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취. 네, 공천원금 수수 정확히는. 의혹이 나온 그 녹음이 나왔는데 요거 관련된 수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받았다. 김병기 의원이 이런 의혹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에서 호텔 숙박권 받았다. 뭐 가족들이 어디 갈 때 의전 받았다. 뭐 보라매 병원에서 가족들 의전도 해주고 예약도 잡아줬다. 뭐 이런 특혜 의혹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 아들 관련해서 취업이나 뭐 대학 편입 관련된 논란들 이거 관련된 수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병기 의원이 쿠팡 대표 경영진을 만나가지고 그 전직 보좌진들 인사 조치해라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사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냐. 지금 주요 피의자들, 주요 참고인들이 휴대폰이 계속 바뀌는 게 텔레그램 새로 가입하면 띵동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분 바꿨군. 이런 정황들이 좀 많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으로 보면은 아까 그 녹음 파일이 딱 나왔던 게 작년 12월 30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 날에 고발 같은 것들이 쭉 이뤄졌는데 강제 수사가 전혀 안 됐고요. 대표적으로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국을 해버렸어요. 근데 미국가 있죠. 네, 저도 어제 서울시 의원들한테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텔레그램은 그제 다시 깔리고 카톡은 또 어제 다시 깔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증거가 좀 인멸되는 상황이 있어서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김준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김경시 의원님이 라스베가스 CS 쇼에 갔습니다. 1억 건넨 혐의를 받고 공천원 등으로 받고 있는데 저렇게 나가도 되는 건지 또 저렇게 CS가 있는 건지. 그 김병기 강선우 녹취 터진 지 이틀 뒤에 나갔어요. 음. 예. 그리고 저게 이미 수사선상에 올랐었던 게 지난번에 사경연맹을 통해서 당원을 불법으로 모집했다라는 의혹이 있어서 그거 수사 선상에 올랐는데 예. 경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 뒤늦게 또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게다가 지금 뭐 언론 보도나 의혹이 나온 걸 보면은 동작 경찰서장하고 지금 김병기 의원하고 과거에 배우자의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도 여러 번, 그러니까 텔레그램 전화 통화 여러 번 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3선 경찰 출신 중진 의원이 중재도 했고 막 이런 의혹들이 온갖 다 있어서 예. 이거를 좀 경찰한테 맡길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혹들이. 예. 이런 의심들을 경찰이 풀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쌓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특검을 법을 지금 발의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12일에 있는 윤리감찰단, 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금 전 원내대표는 이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자료 제출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